즉 의학이 의학과 현대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성남문화원에서 지금 하시는 것이 인문학적인 부분이죠. 간혹 가다가 그리스 로마 신화와 곁들인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일상생활에서 가장 팁인 부분, 이거 내성 발톱이라는 거 아십니까? 엄지 발톱이 살을 파고 들어가는 거. 네. 이거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생각 밖으로요. 요거 병원에 가서 수술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줄 아세요? 줄. 야슬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네. 네. 요 야슬이나 혹은 손톱 하고 난 다음에 손톱 저 다듬는 거 있죠. 네. 그걸 가지고 각이 지는 이 부분이거나 아니면은 발톱 전체를 얇게 갈아주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 발톱의 성질은 케라틴 성질은 두껍게 자라면서 말립니다. 말려 들어가서 살을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두껍지 않게 얇게만 해주시면은 100% 그냥 낫습니다. 수술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발톱이 자라나오는 속도가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새 보면은 고개 숙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거북목, 일자목이라고 하는 거. 예. 그거 있으면 여기가 뻐근하게 아픕니다. 혹은 스쿼트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게 있으면은 여기가 굉장히 아프죠. 소위 근육통, 알통이 배겼다 그러죠. 그럴 때에 뭐 근이완제도 드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요거 병리적인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근육 다발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근육들이 굉장히 과신장이 됩니다. 과신장이 되게 되면 근육은 다발이고 하나하나 실입니다. 요 하나하나 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과신장이 되면 안에서 출혈이 되고요. 출혈이 바깥이 찢어지면 바깥으로 새 나오면 괜찮은데 안에서 고여버립니다. 고여서 바깥에서 보기에는 붓는다라는 성질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 안을 흐르는 신경을 눌려버려서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조직적으로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정상적인 조직과 아픈 조직이 차이가 나죠. 그죠? 이 차이에서 요거를 없애주면 통증이 덜해지거든요. 소위 이야기하는 근육통을 유발하는 염증 아닌 염증 반응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걸 없애는데 근육통이 있으면 여러분들 혹시 집에 부항기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부항을 하시죠, 그죠? 부항을 하거나 혹은 목욕탕 가면 운동선수들 보면 등짝이 어떻습니까? 시커먼 게 구멍처럼 이렇게 툭툭 나 있습니다. 소위 피를 안 내는 부항 해서 근부항이라 그러고, 피를 내는 게 석부항이라 그러는데, 피를 안 내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의학에서는 이거를 담하고 의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데 저걸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되면은 여러분들 쓰레기를 전부 다 이렇게 빗자루 해가지고 한 곳에 모아두는 게 낫습니까? 모아놓는 걸 없애야 됩니까? 없애야 되죠. 그럼 근부항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모아놓는 것밖에 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전공한 한의학적인 생각에 있어서는 근부항은 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정없이 찔러가지고 피를, 석부항을 많이 뺐다 손 치더라도 보면은 10cc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석부항으로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10일날 영원토록 살게 해주십시오. 영생
이거는 있을 수 없죠. 신만이 가지는 거죠.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빌라라는 이름 들어보셨는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무녀입니다. 무녀인데 여기 뭐가 빠졌죠? 영원토록 살게 해주세요. 그 어느 누구도 시간의 변화는 신들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신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의 변화는요. 여기 하나 빠진 게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건강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영생입니다. 영생인데 불로 늙지 않고 영생해달라라고 해야 된다. 그렇죠? 동방산 이야기 아시죠? 예, 삼천갑자 동방산, 삼천갑자가 몇 년입니까? 18만 년입니다. 예, 온 동네방네 18만 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소문 다 내니까 명교에서 저승사자가 저놈 잡아와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승사자가 내가에서 숯을 씻고 있죠. 숯을 한참 씻고 있는데 지나가는 선비가 보고 내 18만 년 동안 살아도 숯 씻는 사람 숯 왜 씻어? 이래 물으니까 숯을 희게 만들다고 이제 씻는 중입니다. 근데 18만 년 동안 살아도 당신 같은 바보는 처음 봤어 이래 됐거든요. 그래서 옳다 해서 저승사자가 이 동방사기를 잡아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름하여 이 천이 무슨 천요? 단천입니다. 단천. 여러분들이 사시고 있는 여기 단천이 바로 거기입니다. 동방사기가 왔다 붙잡혀간 곳입니다. 18만 년 동안 살았습니다. 병 중에 조로증이 있습니다. 일찍 늙는다는 거죠. 프로제리아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는 유전인자가 한 30억 개 내지 40억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딱 하나가 유전 염기 서열이 변형이 돼서 위치가 잘못돼 가지고 이런 게 나타납니다. 잘 살아도 17세 이하 살고요. 요거는 잘 살아서 한 40년 동안은 삽니다. 네. 이런 질병이 있고요. 이런 질병은 성장하는 이 아니고 네. 늙어가는 질병입니다. 늙어가. 나자마자. 다행스럽게도 유전성 질환은 아닙니다. 네. 여기에 이제 시빌라 네. 여기 보시면 아폴로와 시빌리라고 적혀있거든요. 17세기 르네상스 작품인데 능선에서 시빌이라는 여자가 아폴론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신이고 사람입니다. 무녀인데 네. 아폴론이 이렇게 보고 시빌라라는 여자한테 매혹됐거든요. 매혹돼가지고 나하고 사귀자 혹은 내 알 낳아도 이래 됐는데 처음에는 이 시빌이 신이니까 그래 같이 사귀자 해가지고 아폴론한테 예스 응했습니다. 그래서 네 소원 말해봐 이래 됐거든요. 아폴로가 시빌라한테 네 소원 말해봐. 나 영원토록 살게 해주세요. 빌었습니다. 그래 너 영원토록 살게 해줄게. 딱 부여를 했는데 부여를 받고 네 소원이 뭔데 영원토록 모래 한 움큼만큼 살게 해주십시오 이래 됐어요. 그래 그렇게 해주겠다. 영생하게 해주겠다 했는데 뒤돌아서서 여자의 마음은 이술과 심순애입니다. 예, 다이아몬드가 좋으냐 니반스가 좋으냐 이래 되는 거죠. 뒤돌아서서 흥 이래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폴로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그랬는데 이 여자는 늙어만 가고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여자 무희 시빌라의 소원은 나를 제발 죽게 해주세요. 나를 제발 죽게 해주세요. 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자의 마음. 이 여자는 여신입니다. 여신. 오로라. 소위 이야기하는 이오스 새벽의 여신입니다. 밤의 장막을 싹 걷어헤치고 새벽을 열어줍니다. 근데 이 여신이 여기 있는 이 늙은이 트로이의 왕자를 티토누스라는 트로이의 왕자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둘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신이니까 영생불로입니다. 근데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늙어갑니다. 그것이 싫어서 이오스, 오로라 새벽의 여신이, 신들의 신이 누구죠? 제우스라 그러죠. 제우스한테 가서 내 애인 제발 좀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빌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예스 응해줬습니다. 근데 또 하나 까먹었죠. 젊게 영원토록 살게 해달라. 젊음을 빼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데 대출권유 전화가 오네요. 살아가는데 남자는 늙어가고 자기는 이제 젊으니까 그래가지고 비율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애인 티토누스를 지하 감방에다가 병 속에다 가둬놓습니다. 매미로 변해서. 그래서 그것이 서러워서 한여름철에 잠시 그렇게 줄창 삐릭삐릭 울고 가는 게 매미. 그 신화입니다. 여자는 젊다라는 겁니다. 그 여자의 젊음이 조개패자 2개를 씁니다. 옛날에 요 글자가 형성되던 은허 시대에 조개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일과 심순이가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자는 크기에 반하는 남자는 기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기운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 자연에서 살아갈 때는 자연이란 말은 스스로 그러하다. 누가 맨메이드 인공적인 게 없습니다. 스스로 그러합니다. 변화는 이 속에 시간이 들어가는데 자연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변이 있습니다.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상이라 그러죠. 상. 항상 상자에 없을 무자 써서 무상,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다 변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변화 속에서 되는 것이 동적인 것으로 움직인다. 지나간 흘러간 물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옛 사람들의 그것을 보고 공부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에 있어서는 필로소피, 필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다. 지혜죠, 지혜. 소피아는 좋아하다. 지혜를 좋아하는 것이 곧 철학이라는 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뭘 보고? 달하고 해를 보고,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고서 시작된 것이 자연과학과 철학이 동일시되어서 사이언스입니다. 사이언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은 자연 철학과 동일시됩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독일에 서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비셴샤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셴은 지식이고요. 샤프트는 지식의 축입니다. 곧 지식의 축이 필로소피 철학과 과학입니다. 여기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혼자만 주창해서는 도그만, 독단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자연 철학에 있어서 확립된 부분을 가지고 인간을 바라보았던 서양과 동양에 있어서 한번 보면은요, 인간을 이해하는 시간, 서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세세한 겁니다. 예, 세포 수준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동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즉, 동양이라고 해봤자 중국입니다. 예, 중국에 있어서는 매크로, 거대한 겁니다. 예. 그래서 곧 이거는 서양적인 부분은 나무를 본 거고, 나무를 관찰한 거고요. 동양적인 부분은 숲을 관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따로 떼어놔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양의학이든 서양의학이든 같이 합쳐서 같이 보는 것이 제일 좋겠다 싶은 게 제 마음인데, 현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서로의 배척감이 굉장히 심하네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적인 부분으로서 한번 보면은
요 매크로라고 적어놓은 요 부분이 있죠. 요거는 뉴턴 시대의 물리학입니다. 예. 뉴턴 시대의 물리학은 그 시적인 부분이고요. 요거는 아인슈타인 19세기 말에서부터 발전된 양자역학적인 현대 물리학적인 개념의 에너지 공식입니다. 마이크로적인 부분이고요. 예. 이거 보고 이제 사과에 떨어지는 거, 요거는 원자폭탄이 만든 계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두 부분이 합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물리학에 있어서는 통일장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 두 미세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을 한꺼번에 보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요 인간이라고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개인, 인디비주얼이라고 그러죠.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데 이는 부정접두사죠. 아니다. 디바이드. 나눈다. 나누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 개개인은 통합체로 다 봐줘야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나서 살아갈 때에 있어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서 생활해 나가고 그래서 한 60평생, 70평생 살아가면 항상 고만고만하게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변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이 시간이 흐르면서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 노화 현상에서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면 죽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건강하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항상성이라는 거죠. 항상 고만고만하게 변화되는데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이 1930년도 월 캐논이라는 학자가 시밀러 컨디션, 항상 동일한 조건,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 속에는 그 조건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정중동, 바깥에서 보기에는 가만히 있지만 속에 있어서는 백조가 물 위에서 밑에서 발 휘두르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두고서 항상성인데 그 항상성 속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메타볼리즘, 대사라는 작용의 기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사작용과 요거를 보면서 한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상의학을 잠시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뭘 먹고서 에너지를 얻고 그거를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물과 빛 에너지가 어우러지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겁니다. 요 빨간 글씨가 생성이 됩니다. 이게 이름하여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을 얻고서 우리가 활동을 해나가면은 마지막 결론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성이 되는데 에너지가 얻게 되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대구 개성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대구 개성고등학교의 저기 기독교 미션스쿨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훈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네. 미션스쿨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이 자연과학을 공부하면서 얻은 거는 이 현상은 식물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무, 식물, 풀뿌리 하나를 경외함이 우리의 곧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제 나름대로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먹고서 동화작용, 운동을 하면서 이화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흩어버리는 것이 이게 현대과학적인 생명학적인 부분인데 사상의학은 자연을 그냥 보면서 당신은 소양인이요, 소음인이요, 태양인이요, 태음인이야 하고 하는 조선 말에 18세기에 전 세계 조선 말에 조선의 한 학자가 주창한 겁니다. 그 사상이라고 하는 현상은 어디에서 관철됐느냐? 태극이라는 부분에서 음과 양의 태극이라서 혼돈된 그 상황에서 음과 양이 탄생이 됩니다. 음양의 규율 속에 사상이 있게 되고 거기에서
여기에서 그 현상을 보고서 의학적인 부분을 캐치한 부분이죠. 그러나 사상은 또 변위합니다. 변합니다. 64개로. 이게 주역의 발달인 거죠. 예. 주역에 제일 능통한 사람이 역사 속에 딱 한 분 있죠. 제갈공명입니다. 자기의 죽음까지도 알고.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당신은 소양인이요. 그때서부터는 그 사람은 소양인적인 생활로 시작합니다. 고착화되어인 거죠. 자연은 변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사상의학적인 음식의 구분 없이 둥글게 살아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상의학에 보시면은 뭐 비소신대가 어떻고 이렇게 저렇다 말을 하는데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그냥 학문적인 부분입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커피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나물도 드시고 둥글게 음식을 좀 하시는 것이 최고의 건강적인 방법입니다. 그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데 동양의학에 있어서는 저게 양이죠. 태양. 다른 음입니다. 그 속에 수금지와 목토 오행이 있습니다. 음양 오행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통합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저기서 한 부분에 대해서 사상적인 관점은 조금 제 생각에 있어서는 편협적인 생각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즉 이게 황제 내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태양과 운동과 같이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에 따른다. 봄의 양식은 안과 조기, 늦게 자고 태양운동과 같이 일찍 일어나고, 여름에는 야와 밤늦게 눕고 일찍 일어나고, 겨울에는 조와 안기,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라. 애들 참 새벽부터 일어나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정신적 충격도 있고 하니까. 자연현상에 있어서 서양의학에서 바라보는 것은 요공식,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한의와 동양 철학에 있어서는 기라서 표현을 합니다. 이 자연을 움직이는 게 태양 움직임도 기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형태에 있어서는 기의 설명이 원기, 선천지기가 요 아랫도리에 있습니다. 신기, 콩팥 장기기, 종기, 천기와 곡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수곡기, 위기, 장부지기 등등의 기의 분류를 따로 두고 있는데, 뭐 한마디로 그냥 기라고 하시면 되고, 병에 걸리지 않게 되면은 정기, 올바른 기운이 내 안에서 있을진데 사불가다. 나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한다. 엄평양비. 아내는 집안에서 평화롭게 가정을 다스리고 남자는 바깥에서 열심히 일해서 비밀 고착시킨다. 엄평양비, 기업 운동으로 양생을 잘하면 이런 상황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황제 내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병에 대한 정의가 허약하지 않으면 병들지 않는다. 즉 병을 물리치는 정기가 약해서 병에 든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을 물리치는 정기를 긁는 이런 생활 태도는 내가 약하다, 허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약과 치료약의 개념은 동일합니다. 조금 전에 허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죠? 약하기 때문에, 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랬다 했는데, 기가 부족한 것을 치료하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치료하는 것이, 치료하려면 보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충하는 것이 이름을 뚝 잘라서 그냥 보약으로 했는데, 이 보충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음, 보혈, 보양, 보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숙지향이랑 들어보셨습니까? 네. 당귀, 삼겹살집에 가면 당귀 풀 주죠. 네. 숙지향, 당귀, 천궁, 백작약이라는 요 네 가지 약재가 보혈의 가장 기본적인 약입니다.
근데 요 네 가지 약재가 보면은 숙취, 당기, 천분, 백작약이 그거를 복용하면은 설사, 배가 아프고 설사를 좀 해요. 약 때문에 그래요. 약의 성격 때문에. 약을 딱 끊으면은 없어지는데. 그 다음에 보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인삼백출, 백봉연, 감초라는. 요거 두 가지에 합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환기하고 계피하면 10가지죠. 축구의 442 전법처럼 10가지 보혈, 보기 해서 내 몸을 완전하게 이룬다 해서 10가지 완전한 크게 포함돼서 십전대오탕이 여기서 나옵니다. 감기조차도 폐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약에서 치료 안 되는 게 없고 치료되는 것도 없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치료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각각에 있어서 옛 고인들이 기운을 양생시키는 처방을 다 해놨습니다. 십전대부탕 한번 보면요. 일체의 허손이나 정력 감퇴나 산후나 불임증 최고의 보약적인 부분으로 써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조경종옥탕 이거는 뭔가 하면은요. 멘스를 조절시켜서 꽃과 같은 내 씨앗을 뿌린다 해서 여성이 임신시키는 약이고요. 삼출건비탕, 평리산은 똑같습니다. 거의 소화인데 청심연자는 심장을 맑게 해준다. 아이고 심장 덜거러 화친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많이 쓰이고요. 경옥고 들어보셨죠? 겨울철 차로서 많이 드시는 부분이고요. 경옥고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보수, 골수를 해가지고 이빨이 나게 해놔요. 머리카락을 검게 하고. 내 저거 먹어도 아직까지 머리 언제 검게 달는지 모르겠어요. 청리 자강탕. 요거 아주 유명한 약인데 리라고 하는 것은 64개에서 꾀에서 리꾀는 화를 뜻합니다. 화를 깨끗하게 하고 감수, 영양을 뜻합니다. 영양을 돋군다 해서 여성들 폐경 때, 갱년기 때 쓰는 약입니다. 한 2주 쓰면은 싹 없어져요. 기똥차입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오래 살 수 있을까요? 한의학 서적에 있어서는 동양책에 있어서는 한 100살 내에 미국 학자가 했던 게 우리 몸의 세포 수하고 이렇게 따져봤을 때 120년 정도. 100년 넘게 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를 잘 기르면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훔치면은 내가 죽으면은 불경의 그 유명한 기도문 하나 있죠. 옴마니 밤메 홈. 옴마니 밤메 홈. 그 옴이라는 게 보면은 우주에 나가면은 그 소리가 옴이랍니다. 근데 이 공입니다. 공자를 보시면은 글씨를 글성을 보시면은 우주라는 집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하는 역할과 사람의 위치는 하늘과 땅을 잇는 천인지의 부분이 바로 인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3억분의 1의 비율로 태어나셔서 이 우주에 있어서 아주 근실하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시고 자연 속으로 다시 회귀하실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부터 본론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말씀드릴게요. 올림푸스 산의 12신입니다. 네. 제우스부터 시작해 헤라디르, 그 다음에 술의 신 바쿠스 있는데 이 열의 올림푸스에는 신들이 마시고 즐기게 됩니다. 초대받지 않는 사람 한 사람, 못한 사람 신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지하의 신, 명계의 신이라고 하는 하데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데스가 지옥의 신이 아닙니다. 지하의 신입니다. 명계의 신입니다. 하데스는 항상 지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림푸스 산에는 초대받지 못합니다. 이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아니고
여기는 눈, 입이랑 이런 데는 마르질 않습니다. 여기서 흘러나오는 우리 몸의 특유의 항체가 있습니다. 근데 콧구멍은 어떻습니까? 잘 마르죠? 마르기 때문에 이놈들이 잘 침착이 잘 됩니다. 이 배출되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IgA, 이뮤노글로불린 A라고 하는 우리 인체를 보호해주는 항체 5가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르기 때문에 대신으로 소금물을 여기 뿌려서 삼투압 농도를 자주 해주죠. 아까 강의 전에도 또 뿌렸습니다. 저는요. 네. 그 다음에 비누를 왜 사용합니까? 아까 거품이라고 했죠. 기름 녹인다 그랬죠. 바이러스 세포 껍질은 기름입니다. 물이 침투가 안 돼요. 그래서 비누로 녹여버리면 바이러스가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 세척을 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런 바이러스 건강하게 넘어가실 수 있어요. 스테이크 먹어서 감기 예방될까요? 안 되죠. 해장국입니다. 해장국 얼큰하게 후추도 넣고 마늘도 잔뜩 넣고 얼마 하면 얘가 이러게 네. 그 다음에 향이 강한 과채를 먹자. 요 그림에서 1번 아까 저기 향신료라 그랬고 이쪽도 이겁니다. 향이 강한 걸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 요거 아십니까? 보신 적 있으신가요? 팔각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각향.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그 타미플루 있죠. 메르스 사태 때. 메르스 사태 때 타미플루의 약이 여기서 유행 가져오는 겁니다. 요게 뭔가 하면은 요 시키믹산입니다. 팔각향 속에 시키믹산을 뽑아와서 타미플루로 만들었습니다. 분자 구조가 시키믹산은 요거 2개가 없으면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과 유사해요. 네. 맥과 땀을 잘 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일상에서 음식 접할 때 이게 중국 음식 오향 장벽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해향, 이거, 계피, 생강, 산총각, 뭐 그렇습니다. 요거 말고 유명한 게 정향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정향 그거는 아주 강력합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합니다. 정향. 정향이라고 CLOVE, 클로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정향의 20% 물에다가 발 담그시면 웬만한 한 6개월 정도 하시면 무좀 없어질 겁니다. 네, 정향 사셔서 정향과 이거를 같이 정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 2개, 요것도 한 2개 정도만 해서 물 한 1000cc 썰어서 그걸로 음용하십시오. 아주 강한 효과가 있습니다. 향기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 논문에 있어서는요, 플랜트, 식물의 대사산물과 뉴트리션과 베지터블, 이거 경상도식으로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상도 분 안 계십니까? 배추다발 아닙니까? 배추다발. 네, 채소 배추다발의 그 영양적인 성질이, 그 향기가 항산화작용, 항암작용, 두뇌 개선, 거미, 소화촉진, 면역력 증가, 혈액순환 개선, 성인병 예방,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만병통 치약입니다. 그래서 향기 있는 음식을 더 많이 드십시오. 만병통 치입니다. 또한 아까 네이처라고 그랬는데 이번엔 사이언스, 세계 최고의 과학 잡지입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 잡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네이처 사이언스 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695병이 왔는데요. 식물의 볼라타입 휘발성 정류와 우리 인체에 있어서 이 건강과 신경의 뇌신경에 있어서 이 발달 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대빵이다. 이 논문에. 즉, 침에도 넣쳐주고, 머리, 특히 커나가는 애들한테 있어서는, 갓난 애들한테서는 두뇌 활동 빠르고, 나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서는 치매 예방, 뇌 활동에 있어서 아주 좋다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배추는 향기가 좀 적죠. 배추보다는 미나리, 전구지, 부추, 혹은 깻잎, 고수, 향기가 강한 식품이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팔각향의 시키믹 산이라 그랬습니다. 시키믹 그 산에 있어서는 아로마틱 컴파운드, 향기성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그 향기성 화학물질들은 프로텍티브, 내 몸을 방어해 줍니다. 카디오, 심장 혈관 질환과 캔서 질환을, 암 질환을 예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향기만 고집하지 마시고 향기와 매운맛, 향신료, 후추가 그렇게 좋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향, 공진단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지금 드신 분? 공진단이라고 하는 건 한약 중에 있어서 보약 중에 보약이죠. 보약 중에 보약인데 원대의 위영림이라는 학자가 이 약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공진단, 별을 따서 황제한테 진상한다라는 약입니다. 허약한 사람한테 천원일기, 원기를 보강시켜서 수선, 물기는 올려주고 화기는 내려주고 백병이 불생하게 한다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런데 이 공진단이요, 이걸 만든 지가 벌써 20년이 되었으니까 요새는 커피 로악이라는 커피는 12만 원까지는 안 할 겁니다. 사향이 요거 하나에 한 18g, 19g쯤 됩니다. 공진단 100개를 만들면은 딱 많습니다. 요거 하나에 원가가 한 300만 원쯤 합니다. 그래서 공진단이 그렇게 비쌉니다. 근데 공진단을 보면은 원래 공진단은 금박이 없어야 됩니다. 학리적으로. 요것 말고 요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청심환이 있죠. 우황청심환. 우황청심환은 어떤 데 쓰는 약인가 하면 제가 중풍내과 전공인데 응급실에 환자 중풍으로 들어오는 환자들한테 먹이는 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금박인데 금박은 무겁 성질이기 때문에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치고 올라오던 풍력을 꽉 누르는 효과로서 금박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은 물기는 올려주고 화기는 내려보내는, 내 몸을 돌려주게 하는, 안정시키기 아니고 내 몸을 활성화시켜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금박을 입히면 합리적으로 저희 약은 가짜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네. 공진단 금박 입히면 아니, 요새 금박 입혀서 그 설명들을 뭐라고 해야 하는 마음을 안정시킨다. 한의사들이 대놨는데 입에 발리는 소리입니다. 한의사들 사기 중에 사기가 이거 하고 살 빼는 다이어트 한약. 네.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3번 껍질째 빼십시오. 향기가 속에 있으면 향기가 잘 나겠습니까? 바깥에 있으면 잘 나겠습니까? 밖에 있어야 되죠. 그 밖에 있는 것이 껍질이라는 겁니다. 그럼 향기는 식물들한테 왜 있느냐? 해충을 방어하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방어적인 부분입니다. 난소화성 섬유질, 배추를 먹어서는 우리 몸에 소화가 안 되죠. 껍질도 소화가 안 됩니다. 흡수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들어오면 나갑니다. 코끼리, 염소, 걔네들은 기린은 그 풀 먹고 그렇게 크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흡수해서 포도당으로 흡수하는데 그런 동물들은 배추를 먹더라도 배추 그 자체로서 다당류를 흡수할 수 있는 효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물들은 그걸 먹고서 체구를 키울 수 있지만은 사람은 그 다당류는 소화가 안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올리고당을 먹어도 우리 몸에 있어서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당뇨 환자들한테 있어서 올리고당 써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면 그냥 나오기 때문에 청소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장암이 잘 안 걸린다. 채소를 드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껍질에는 향기가 많고 나은 소화성 장암 예방합니다. 껍질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를 튼튼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껍질에 있어서는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이렇습니다. 색깔이 다양합니다. 색깔 나름대로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항산화작용이 있죠. 녹색은 엽록소가 있고 붉은 계열은 카로틴은 뭐 이렇게 있지만은 항산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특이하게 엽록소라고 하는 요것이 뭔가 하면 식물의 피입니다. 우리 사람의 적혈구 속에 뭐가 있다고요? 헤모글로빈, 철분이 있다고 그러죠. 엽록소 구조하고 철분 헤모글로빈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딱 하나만 틀립니다. 중심에 사람한테는 철분 Fe, 철이 있지만은 엽록소에는 요새 또 선점 많이 하대. 마그네슘 섭취. 엽록소에는 철분 말고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왜 사 먹으십니까? 사 드실 필요 없습니다. 녹색 계열의 채소를 드시면 그 속에 식물의 피, 마그네슘 많이 얻습니다. 아우, 먹음직스럽습니다. 당뇨 환자들 이거 먹으면 안 되죠. 마음껏 드십시오. 또 말씀드릴게요. 4번 해조류 먹기, 미역김 다시마, 피를 맑게 하고 두뇌장애 성장 발육, 갑상선 질환 이래 되어 있는데 오죽이나 좋았으면 산모들한테 먹이겠습니까? 수험생들한테 내일 시험이 있다 일주일 전부터 먹이십시오. 피를 맑게 해서 뇌 활동이 참 좋게 합니다. 여 속에는 요드라게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엄마 몸의 잉태에서 태어날 때 여성분은 임신 전까지는 1인분의 요드, 갑상선 기능이 필요하지만 여성분들은 임신하면 1인분, 2인분, 3인분의 몫이 필요합니다. 이게 엔진이 무리가 갑니다. 무리가 가는데 에너지가 많으면 됩니다. 그 에너지가 여기에 있어서는 요드입니다. 그 요드가 요겁니다. 그러면 갑상선 질환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일상생활에서 드시는 정도에 있어서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서울병원, 아산병원, 현대병원, 갑상선 질환 음식 미역, 일상생활의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일주일에 한 3번 드십니까? 그것마저도 안 드시지 않습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 드시면 많이 드실 겁니다. 여기 성장 발육에 도움된다 했는데 성장 발육은 뼈 질환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해초류가. 우리가 바깥에서 놀게 되면 태양광이 비타민 D를 합성하고 그것이 갑상선 호르몬을 자극시켜서 요거를 칼시토닌이라는 물질을 분비시킵니다. 이 칼시토닌이 신청이 아버지 데리고 이렇게 인도하듯이 칼시토닌이 있어야 피 속에 있는 칼슘을 뼈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멸치, 백날 멸치만 드셔봤자 별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멸치도 그냥 소금에 고추장에 찍어 드셔서 별 안 된단 말입니다. 갈아서 국에 넣거나 통째로 드셨어요. 이 해초류하고 같이 드셔야 해초류에서 칼시토닌이 나와서 그 칼슘을 뼈로 데리고 들어가서 뼈를 재세요. 즉 크는 애들한테서는 발육 성장에 도움이 되고 폐경기 임박에 있어서는 골다공증 예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초류를 더 많이 드십시오. 이 칼슘의 우리 몸에 대한 대사량이 하루에 500mg입니다. 500mg인데 조그마한 우유팩 있죠. 제일 조그마한 우유팩이 200cc 우유거든요. 우유 100g에 칼슘이 100mg이 들어있거든요. 우유 100g에. 그러면 200cc면 200mg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하루에 우유 조그마한 거 2개 반 이상은 드십시오. 우유 먹으면 배탈 나고 설사나죠. 그죠?
우유 속에 있는 전 세계 인구의 80%가 그걸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유 속에도 당분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 우유를 젖이라 그랬죠. 젖당 혹은 유당이라 그럽니다. 유당 불내증이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 80%가 그렇고요. 유목민족들 저기 지금 전쟁 나 있는 우크라이나 뭐 그쪽에 양몰이 해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은 몽골이나 이런 사람 치즈 많이 먹고 하는 사람들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락토즈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당 프리, 락토즈 프리라고 하는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드시면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 5번째, 콩 종류 많이 먹자. 불로초입니다. 불로초. 제가 찾은 불로초입니다. 진시황은 불로초 못 찾은데 저는 불로초를 콩으로 찾아요. 새 생명체가 발생시키게 되고요. 네. 근육 덩어리고 여름철에 콩국수 많이 먹습니다. 이것도 우리 조상님들이 기똥찬 게 콩을 갈아서 밀가루를 같이 넣으면 흡수가 용이된. 그런데 당뇨 환자들은 이 밀가루를 좀 제한합니다. 콩국물만 많이 드시길 권합니다. 콩이라는 성질을 한번 보입시다.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콩을 보시면 씨앗이죠. 모든 생명체가 발휘되기에 있어서는 그 근원, 씨앗에서 분화가 되어서 이렇게 잎이 나고 가지가 나고 과일이 납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의 근원을 여기에 다 있죠. 그래서 생물학자는 조물주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진짜 조물주는 God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요. 요것도 신, 토티포텐트, 전지전능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체를 탄생시키기 때문에 생물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게 1차 분화돼서 여기가 뭡니까? 줄기세포라고. 줄기세포. 계란. 음과 양이 만나서 분화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 그 근원이 난자, 계란. 계란 먹어서 콜레스테롤 높아진다. 콜레스테롤 높아질 때까지 드셔보십시오. 입에 닭똥 냄새가 납니다. 닭똥 냄새. 한 2개 내지 3개, 하루에 2개 내지 3개 드셔도 무반합니다. 오히려 더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에서 생명체를 탄생시키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다못해 내 발톱이 나고 손톱이 났습니다. 그 씨앗이 생명체를 탄생시킨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보티첼리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보티첼리는 유명한 이태리 메디치 가문에서 메디치 가문에서 해서 이 그림을 했는데 이 여자, 이 비너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여성의 탄생 비화가 우라노스라고 하는 천공의 신 그 아들 크로노스에 의해서 아버지의 성기가 거세가 됩니다. 거세가 되고 그 거생물 아버지의 성기가 바닷물에 떨어집니다. 그것이 둥둥 떠다니다가 거품을 일으켜서 그리스 근처 키프로스성 근처에서 생명체를 탄생시켜서 비너스를 탄생시켰습니다. 거짓말이 다분히 있죠. 바닷물 속에서는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농도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거세물에서 나오는 그 정액이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데 신화입니다. 이야기니까 가능합니다. 이 비너스 요것도 있고 이 조각상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이건 누가 조각했습니까? 밀로의 비너스. 이건 조각가가 모르죠. 앞에 밀로라고 붙여놓은 거는 그리스 바로 밑에 밀로 섬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발견됐다 해서 밀로의 비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하면 잊어버릴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헬레니즘 하는 거. 헬렉 하는 게 그리스거든요. 그리스. 헬라. 헬렉 그리스입니다. 거기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전 세계를 원정하고 했던 헬레의 그리스의 사상이라 해서 그게 헬레니즘이라는 거죠. 그것 말고 히브리 유태인들
히브리 유태인, 이스라엘에서 나온 히브리 유태인들의 문화가 서구나 동방으로 벌쳐서 종교적인 관점이 나온 게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에서 헤브라이즘이라 그러죠. 두 가지, 인본적인 사상의 헬레니즘, 종교적인 부분의 헤브라이즘이 있는데, 이 헬레니즘 작품 중에 있어서는 최고의 작품이라고도 이야기되는 부분입니다. 헬레니즘은 인본이라 그랬습니다. 헤브라이즘은 신본이라 그랬습니다. 헬렉하는 저는 인본이기 때문에 정의가 하나 있는데, 유의 창조는 없다. 무는 무다. 헤브라이즘은 신본 사상이죠.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창조된다. 누가? 신이 창조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랑. 제가 왜 이야기를 하면 씨앗이 나왔기 때문에 사랑 이야기 나옵니다. 요 천년의 향기 편지로 난다 하는 요 책이 있는데, 이 속에는 홍랑이라고 아세요? 조선 3대 당시인 최경창이라는 기생첩입니다. 후대에 있어서는 이 홍랑의 기생 이분이 최씨 집안의 정식 부인으로 후손들이 추앙해가지고 최경창 시인의 묘지, 그 부부 묘지 바로 밑에 홍랑의 묘가 있고 거기서 시제도 지낸다고 합니다. 맷버들 가지 꺾고 보내노라 님의 손에 자시는 주무시는 그대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에 내린 비에 새잎이 나거든 나인가 여기소서 하는. 근데 이 홍랑이라는 이 기생이 임진왜란 일어나고 최경창의 모든 시집을 저 홍랑이 가지고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최경창의 그 문집이 고스란히 남고요. 최경창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얼굴을 성형을 칼로 긁고 회꼬지 해가지고 다른 남자가 건져 못하게 해서 거기서 초막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가슴 절절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 책에는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산 정야용 선생님의 붉은 그 아내한테 줬던 붉은 치마자락에 쓴 거 있죠. 하피척하는 거. 그것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 김정희 새한독하는 그 내용도 있고요.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가슴 애려서 못 읽습니다. 제가 이 책 읽는데 1년이 너무 걸렸습니다. 읽다가 듣고 가슴이 애려가지고요. 우리 선조님들의 사랑의 이야기, 시의 이야기. 요게 안동에서 발견된 원희 아버지 하는 얘기. 원희 아빠한테 보내는 편지인데요. 여기 관속에서 이런 편지글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남편한테 둘째 유복자를 안고서 남편 먼저 보내고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뜯어서 가시는 님 관속에다가 미투리 집신해서 같이 넣었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콩이 요 501번 유방암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것 관련되어 있다. 일본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세계에서 유방암 환자가 제일 적은 데가 일본이랍니다. 일본인데 그 미속국 일본 사람들이 콩을 많이 먹어서 그래서 다 그러지 않겠느냐 그렇고 콩은 심장질환과 뇌혈관 경색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그러면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콩밥 먹인 거는 이 논문은 1928번이네요. 콩은 호르몬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다 좋다라는 거죠. 삶은 고기 많이 드십시오. 나이 들수록. 여기 대퇴부와 엉덩이가 튼튼해야만 됩니다. 목이 타가면 나이 차이 대반에 알 수 있습니다. 엉덩이 살이 있느냐 없느냐.
엉덩이 살이 있으면 없으면 앉아있어도 불편하죠. 여기를 많이 크게 하기 위해서는 삶은 고기를 많이 드십시오. 삶은 고기요. 콩을 많이 씹으면은 고기와 콩을 많이 씹으면 이게 운동이 되면은 이쪽으로 뇌 혈류가 좋아져서 뇌 활동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점심 때 이거 드실랍니까? 삶은 수육에다가 매콤한 거에다가 쌈에다가 만병 네. 요거 한국 논문인데요. 인제 백병원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인제 백병원 교수가 요거는 17번인데 나이가 들수록 애니멀 육류와 식물성 프로테인 고기를 많이 섭취해야 한다. 네. 그것이 이렇게 60세 노인일수록 단백질 종류에 관계없이 충분히 먹어야 오히려 비만을 예방한다. 제가 삶아라라고 말씀드린 게 삶으면 기름기 슉 빠집니다. 기름기가 쑥 빠져가지고 오히려 순 단백질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은 지 혼자서 없어지지를 못합니다. 붉은 고기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특수 성분이 지방을 끌고 너일이화해서 공장, 미토콘드리아에서 산화시켜 없애줍니다. 그래서 삶은 고기, 수육이나 족발이나 그런 고기가 더 유리하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고기는 소고기, 하두 2+ 제일 싫어합니다. 하얀 것, 순기름입니다. 네. 그거보다 더 싫어하는 거 와규 제일 싫어하고 제일 좋아하는 거 닭가슴살이나 돼지고기 안심 사가지고 아까 그 팔각향 있죠. 팔각향 그거 안심 한 근에 팔각향 한 3개 넣고 끓여 보십시오. 커피 넣고 진짜 대빵입니다. 대빵입니다. 쌈 싸서 깻잎에다가 넣고 깻잎 쌍수에다 그거 넣고 고추 넣고 예. 마늘은 또 이게 있습니다. 마늘은 익혀서 드십시오. 생거 드시면은 별로 안 좋습니다. 유리하지 않습니다. 제일 좋게 하는 건 갈아서 갈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뜨겁게 데워서 요 과정을 입는 것을 마늘이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국 속에 들어간 마늘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요게 결론 건강한 음식입니다. 요 사진 찍어 주시든지요. 넘어갈까요? 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뜨거운 이슈와 잘못된 사실. 요번 바이러스 후유증에 요게 있더라고요. 예,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기침나는 거 있는데 요거는 바이러스 때문에도 있지만 기존에 바이러스 침입하기 이전에도 이 질환이 많았습니다. 객불출 연불학 뱉으려고 해도 안 뱉어지고 삼키려고 해도 안 삼켜지는 게 여기에 묻어있다. 매해 기침이라고 합니다. 매실 씨앗이 여기에 탁 가로막고 있다 해서 매해 기침입니다. 요 질환은 양방에 가면은 뭐라고 하면 천식이거나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천식하고 역류성 식도염이 아닙니다. 기준이 뭡니까? 목이 간질간질하다라는 겁니다. 삼키려고 해도 안 삼켜지고 이 기침은 전염성이 전혀 없습니다. 일주일 이상 가도 옆 사람한테 전염 안 시킵니다. 가족끼리 전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역성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구분하고 다 걸릴 수 있습니다. 다 걸린다가 아니고 다 걸릴 수 있습니다.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올해 앓고도 내년에 가서 또 기침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천식은 특징이 요 3가지 천식입니다. 쉑쉑 소리가 나죠. 호흡이 빠르고 기침, 배도 아프고요. 기관지가 좁아져 있습니다. 기관지 확장제를 줍니다. 근데 이거는 기관지 확장제 백날 먹어도 안 되고 그것 써도 안 되고 내과에 가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약 써도 안 낫습니다. 우리 역류성 식도염이 아니라는 큰 증거가 역류성 식도염 걸리려면은 밥 먹고 누워 자면 됩니다. 아니면 술 많이 먹든지
요 부분이 어디쯤 되느냐면 요 부분쯤 됩니다. 우리 물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단백질체이기 때문에 그 열이 어디에 포함되고 있나? 물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 열이 함유량이 높다 해서 장열이라 그러고, 물은 열 변화에 의해서 잘 안 움직여진다 해서 그거를 과학적으로 비열이라 그러죠. 네. 쇠덩어리 같았으면 찬물 속에 금방 식지만은 고기 덩어리이기 때문에 잘 안 변한다 이겁니다. 자, 제 주먹만한 고기 덩어리하고 쇠덩어리 불판 위에 넣어두면 어느 게 더 빨리 뜨거워집니까? 쇠가 더 빨리 뜨거워지죠. 이거는 가에만 타지 속은 익지를 않습니다. 올라갔다 칩시다. 그러면 식기는 뭐가 먼저 식습니까? 쇠가 먼저 식죠. 고기 덩어리 나중에 식거든요. 왜? 고기 덩어리 단백질 속에 물이 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열을 어디다? 바깥으로 보내야죠. 바깥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구들장 속에 들어가서 땅구멍을 활짝 열어놔야 됩니다. 땅구멍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속에 있던 뜨거운 열이 화산 폭발하듯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1차 해열이 땀이 맺힙니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만나니까 응결이 되니까 땀이 맺힙니다. 1차 해열. 그 다음에 그 땀이 체표의 열을 빼앗아서 기화됩니다. 기화열. 물리적 화학적으로 기화열이 최고의 열 손실이 큽니다. 이마에는 찬수건 내줍니다. 왜? 여기는 구조가 뼈가 속에 있고 살이 바깥에 있지만 여기는 살이 속에 있고 뼈가 바깥에 있습니다. 열 전도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차갑게 해주는 겁니다. 미지근한 물 많이 마시고 3에서 5일 동안 목이 금지시키십시오.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더울 때 땀나는 이유가 피부 밑에 바로 혈관이 넓어져서 그렇습니다. 넓어지니까 속에 있는 열이 much heat loss by radiation, 방사선에 의해서 열 손실이 굉장히 많다. 추울 때 혈관이 좁아집니다. 내 체열을 손상을 막아줘야 됩니다. little heat loss, 열 손실이 적다라는 겁니다. 애들은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고 아니다 이겁니다. 열날 때에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의 약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발한 해열입니다. 땀나게 해서 해열시킨다입니다. 그냥 약 들어가면 그냥 해열이 아닙니다. 땀나게 해서 해열시킵니다. 바로 이 작용입니다. 말초혈관을 넓혀줘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애들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라면에다 김치 넣고 그 고춧가루 잔뜩 넣고 파카 익고 먹고 땀 한참 나는 거 이래가지고 있다가 구두장 속에 들어가서 땀 한참 내고 나면 열 싹 없어집니다. 네. 그 대신 코는 어떻습니까? 땀으로 달아나 찐득찐득하게 됩니다. 손가락 넣어서 코 빙 팝니다. 코이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요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물리학적으로 밝혀놓은 책은 이 책입니다. 생명공학이랑 물리학이라는 책이에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혈액 공급이 잘 될 때, 땀을 내게 할 때는 1430W의 해열 효과가 있고, 혈액은 바짝 벗겨놓고 없을 때 95W 해열 효과가 있습니다. 무려 14배의 해열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변수가, 물리적인 변수가 열전도율, 공기 열전도율, 그 사람의 표면적 열전도율이라는 이런 다 넣었습니다. 단순히 열이 높기 때문에 옷 벗겨놓으세요. 틀린 겁니다. 옷 벗겨놓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폐렴이 더 잘 걸린 겁니다. 네. 요 법칙이고요. 콧물은요. 콧물은 코점막에 바이러스 감염은 혈관 투과선을 증가시. 이것 때문에 코 막힘과 콧물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콧물에 미학이 있습니다. 콧물에 미학이 있습니다. 코와 콩딱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눈, 코, 입, 엄마의 유선, 네, 여성의 질에서 배출이 됩니다. 그 배출이 되는 부분 노란색을 보시면 IgA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뮤노글로불린 A. 배출이 이것이 항체이기 때문에 멸사를 시켜버리는데
콧물 조금 나면 병원에 확 데려가고 콧물 못 나게 하고 콧물 안 나게 하면 병이 더 잘 걸린다니까요. 가래 항상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루에 1,800리터가 뒤로 넘어가는데 나쁜 걸 못 들어가게끔 막는 것이 가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콧물을 흘리는 것이 100번 더 유리합니다. 코딱지 다 파먹는 애들이 더 건강하다니까요. 진짜요. 여러분들 크실 때 여기 더럽게 컸죠? 깨끗하게 크셨습니까? 요새 여러분들 며느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면은 저희 아버님은 제 아들 낳았을 때 당신 뜨시던 숟가락을 그 숟가락으로 우리 당신 손자한테도 먹이고 개 만지던 손으로 애 만지고요. 예. 저희 아버지도 의학 박사셨거든요. 정형외과. 다 아시면서 다 그러셨어요. 그래야 면역원이 더 강하게 발현이 됩니다. 요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나타난 건데요. 우리가 겪는 그 끔찍한 증상들은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고 내 몸에서 바이러스를 씻어내기 위한 면역 시스템의 과도한 작용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몸 아프고 기침 조금 하면 병원에 견디십시오. endurance. 견디십시오.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감기를 자주 앓았고 콧물 잘잘 흐르던 애들이 훨씬 더 건강하다. 소위 도시놈보다도 촌놈이 더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촌놈. 바이러스를 죽인 약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생제라고 알죠?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입니다. 세균은 박테리아하고 똑같은 미생물을 크게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나누면 곰팡이를 일단 제어하고 바이러스와 항생제가 세균이 있으면 바이러스는 혼자서 못 살아갑니다. 우리 몸에 침투해서 정상적인 그 숙주의 정상적 세포에 숨어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죽이려면 내 몸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를 다 죽여버려야 바이러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죽일 수 있는 내 몸에 면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NK셀, T셀, B셀이라는 그런 패스웨이가 있고요. 세균은 정상세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 혼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 혼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놈을 죽일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뭡니까?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독감에 걸렸는데 항생제 백날 써봐야 낫습니까? 안 낫습니다. 최고 좋은 거는 구들장에 들어가서 땀내고 뜨뜻한 꿀물 많이 드셔보십시오. 대빵입니다. 네. 다이어트 할 때 굶거나 절대 안 됩니다. 고기 드십시오. 고기 드셔서 고지혈증 걸린다. 거짓말입니다. 고기를 삶은 고기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네. 고지혈증 오히려 낫습니다. 얘가 못 일어서죠. 근육이 없거든요. 뼈만 있지. 슈퍼맨은 어떻습니까? 근육 골격, 근골격이 다 있습니다. 우리 나이 이상에 있어서는 김치 된장만 먹어서 초가집입니다. 초가집 사이즈입니다. 속으로는 튼튼하지만 어렸을 때 콧물 먹고 흙 먹고 커서 속으로는 튼튼하지만 바깥으로서는 외형은 작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특히 88년 이후에 있어서는 잘 먹습니다. 잘 먹으니까 뼈대만 항상하게 많이 큽니다. 볼품은 없죠. 여기에다가 살을 붙여야죠. 살을 붙이니까 이런 멋진 건물이 나옵니다. 네. 뼈를 건강하게 하는 미역국 많이 드시고 시멘트 건강하기 위해서 근육 고기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네. 같은 450kcal라도 이거는 조그만 해서 배가 배알로 안 부릅니다. 이건 한 접시입니다. 채소 많이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채소, 우유, 단백질 많이 드시라는데 은하수 알죠? 요 여자가 여신 중에 여신 헤라고요. 요 남자가 아기 안고 있는 요 남자가 남신 중에 남신 제우스입니다. 요 아기가 제우스가 바람 피워서 난 아기 헤라클레스입니다.
그래 헤라클레스한테 불사신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 헤라가 잠자는 틈을 타서 어린 애기 헤라클레스를 헤라에 젖빨리게끔 가져갑니다. 어린 놈이 하도 힘이 좋아서 엄마 저 헤라의 젖을 쫙 빨다가 잠자고 있던 헤라가 깜짝 놀랐는데 빨던 젖이 쫙 뿜어져 나옵니다. 그게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밀키웨이, 은하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메디네라고 하는 우유, 젖 많이 드십시오. 우유 먹으면 또 얼마 전에 또 뭐 암 걸리고 뭐 무슨 암이 그렇게 원인을 맞으면 차라리 죽어버리지. 절대 암 걸릴 만큼 우유를 먹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의 지방 대사는요, 명제가 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간에서 이루어지는데, 자, 어이 깜짝이야.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없애는데, 고기 단백질 속에 있는 것이 지방을 데리고 공장에 들어가서 없애줍니다. 그랬을 때 쌈 싸 먹으면은 이게 이 지방 대사 최고입니다. 네. 다이어트 고기 많이 드십니다. 밥 반으로 줄이고 고기 그만큼 늘리면 6개월 후에는 5kg, 6kg 선택적으로 지방만 선택적으로 없애줍니다. 그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한 학술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몸에 지방 없어지는 것은 운동해서 없어진다라는 과학적인 근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Eat less, move more.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자, 요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과일은 당이 많아서 과일은 지방을 축적한다. 과일은 과당이라고 이야기하죠. 과일 속에 있는 당분에 해서 과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당과 설탕, 포도당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뇨는 포도당에 의해서 유발이 되고 병이지 과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지혈증은 과당이 아니고 포도당이라는 겁니다. 물론 과당도 간에 들어서 지방으로 변하긴 변합니다. 변할 만큼 우리가 과당을 많이 섭취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병은 각 식품마다 일회 분량의 당지산이 다르므로 실생활에 적용할 때에는 당 지수가 아닌 당 부하 지수를 비교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 지수가 아니고 여러분들 보통 당 지수를 많이 알고 있는데 적게 50 이하, 10 이하일수록 좋다. 자, 음식을 보십시다. 과일을 보십시오. 과일이 당지수가 전부 다 낮죠. 10 이하입니다. 그 달다고 하는 파인애플이 5밖에 안 됩니다. 포도도 6밖에 안 됩니다. 당지수가. 당 부하지수가. 그런데 당 부하지수가 높은 거 보십시오. 쌀, 감자, 떡. 그래서 6대 금지 제한해야 할 음식 종류가 있습니다. 찹쌀, 쌀, 밀가루, 감자, 고구마, 옥수수. 그래서 살이 찐 사람들이 보통 아줌마 같은 경우, 중년 여성 같은 경우 술도 안 먹고 고기도 잘 안 먹는데 고지혈증이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분들 별명이 3가지입니다. 뭡니까? 밥순이, 빵순이, 떡순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 속합니다. 잡채도 당면입니다. 고구마. 네. 근데 삶은 고기는 당분이 거의 없어요. 이쪽입니다. 삶은 고기는요. 삶은 고기 생선 드시고서 당뇨가 온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과당하고 설탕하고 차이 보입시다. 우리 밥 한 그릇에 쌀이 200g 들어갑니다. 쌀 200g 속에는 이것이 포도당으로 얼마가 되는가 하면 78g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78g요. 포도당이. 그런데 사과를 보십시다. 요거 100g이죠. 100g 속에 포도당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5.6이죠. 100g에 포도당이 5.6이면 200g으로 잡으면 얼마입니까? 사과 같은 경우 10g이죠. 그죠? 대부분의 단맛은 포도당이 아니라 과당이 70 내지 80%가 더 답니다. 과당은 당뇨에 있어서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들어오는 것조차도 포도당이 1.8이군요. 2로 잡더라도 4g입니다. 여기 포도당이 4g입니다. 사과 200g에 포도당이 4g밖에 안 됩니다. 과당이 전체입니다. 과당이 200g으로 잡으면 2g 정도 됩니다. 예. 같은 200g, 쌀밥 200g하고 과일 사과 200g하고 들어오는 차이가 벌써 이만큼 납니다. 여러분 사과 한 자리에 앉아서 2개, 3개 드십니까? 이게 78g 들려면 몇 개 드셔야 됩니까? 적어도 3개, 4개는 드셔야 되는데 4개 드십니까? 아니죠. 반개 드시면 많이 드실 겁니다. 반개 캐봤자 100g, 요것도 반입니다. 그 단 파인애플도 요거밖에 안 됩니다. 예. 턱없이 작습니다. 과일은 드셔도 됩니다. 요 논문이 바로 그 논문인데요. 경희대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과일을 먹었을 때 과일의 당 변화, 과일을 드셨을 때 당 변화가 1시간 뒤에는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처음보다. 포도당보다도 더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이 당뇨에 있어서는 인슐린 작용이 중요한데 인슐린은 포도당은 계속 지속적이지만 과일은 툭 떨어져 버립니다. 예, 요 1시간 사이에서 쫙 올라가는 거는 저 포도당이 수용이 돼서 흡수가 빨라서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과일 드셔도 괜찮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장에서 촉진 화상 과정으로 흡수되고 인슐린 도움 없이 세포 내로 이동하여 포도당보다 낮은 혈당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 미국 학회지에 실렸던 내용을 이 논문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 연구에서 혈당 지수는 과일에서 과당의 함량이 높을수록 과일이 더 달수록 낮아지고 혈당 지수가 설탕의 함량이 높아지는 게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비만이나 당뇨 환자 먹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적게 과일 주스 갈아서는 먹지 말라. 과일 채소는 많이 드실수록 심혈관 질환을 더 낮춘다라는 그런 논문입니다.